네.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사회 메타노믹스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의 활용 발표를 맡게 된 텔로스 대표 황큰별입니다. 사실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는 비슷한 점이 많으면서도 결이 참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번 발표를 하면서 이제 결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쉬어가는 타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가볍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우리가 많이 보는 키워드들인데요. 뭐 5G, 클라우드, 빅데이터, 메타버스, 로보틱스, 디지털 트윈, 인공지능, 뭐 플랫폼 3D 다양한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죠. 아까 그 시장님이 전주하고 시대를 빼고 나머지 기술들에 대한 용어들이 최근에 막 급격히 많이 생겨났고 또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정말 그 말처럼 굉장히 기술이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괜찮으시다면 우리 황금별 대표님 발표에 제가 하관이 조금 궁금해가지고요. 마스크를 조금 벗고 진행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영상이 혹시 틀어질지를 모르겠는데요. 사실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면서 다양한 기술들에 대해 많은 관심들이 가지실 테고 또 IoT나 뭐 AI, 빅데이터 그리고 3D 뭐 다양한 기술들에 관심 갖겠지만 사실 저 최근에 본 기술 중에 굉장히 그 기술 발전이 굉장히 빠르고 앞으로 격변하는 시대가 굉장히 크겠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준비한 영상입니다. 한 30초부터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번 영상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이 발달되면서 우리의 삶에 대한 뭔가 그 생활 패턴들이나 이런 일들이 많이 바뀌게 됐는데 실제로 최근에 자율주행이나 자율주행 로봇들이 많이 발생되면서 많은 직업들이 사실 위기로 다가오게 됐죠. 자율주행 차량이 택시기사 대신에 자율주행 차량이 내가 갈 수 있는 곳에 대한 목적지까지 이동을 최종적으로 완성을 시키게 되고 또 그리고 배달원 대신에 자율주행 로봇들이 이제 치킨이나 우리가 흔히 먹는 야식들을 배달해 줄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동집약적인 이제 종업원들 대신에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제 AI 로봇들이 대체하면서 이런 인력들을 대체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노동성에 대해 분야에 특화된 부분에서의 이제 인공지능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대체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최근에는 예술 분야까지 인공지능이 많은 것들을 좀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보이시는 아래 그림은 텍스트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그리고 텍스트로 영상을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그 모델인데요. 뭐 곰돌이가 그 자기의 모습을 그리는 뭐 사진을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실제로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들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처럼 사실 기술들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면서 가장 큰 특징들은 기술들이 융합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아는 4차 산업혁명 이전의 제조산업들은 일반적으로 되게 아날로그적이고 조금 오래된 구형의 뭔가 산업들이라고 생각했다면 최근에 이제 IoT나 지금 말씀하신 디지털 트윈 앞선 발표들과 함께 그런 기술들과 융합되면서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으로 다시 탄생돼서 제조에 대한 그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팜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농사에 대한 그 개념과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농사를 어떻게 지어갈 건지 이런 것들을 그 관리하고 관측하고 또 예측하고 이런 것들을 대비하고 그 효율성을 높이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과 결합을 해서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국방도 이제 스마트 국방이라는 시대로 다양한 기술들과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접목들이 다양한 아날로그적인 이제 산업들을 디지털화 시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부정할 수가 없는데요. 그 다양한 이제 DT를 그 실제로 그 프랜차이즈마저도 적용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단순히 프랜차이즈 커피를 파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판매에 대한 모든 이제 그 일련의 과정들을 그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사실 소비자의 고객에 대한 그 여정이나 행동 패턴 그리고 주문에 대한 방식까지 이런 것들을 다 추적하면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모으고 이 데이터로 다시 재사업화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렇게 디지털에 대한 데이터들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디지털에 대한 그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사실은 더 나아가서 단순히 2D 형태로 보는 것들이 아니라 3D로 많이 그 대체하려고 노력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왜 그렇게 3D로 노력을
대체하려고 하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2D 기반의 단순한 데이터들을 뭔가 텍스트나 혹은 숫자 데이터들을 보는 것보다 시각적으로 보는 게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빠르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서비스들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는 이런 디지털 트윈이나 메타버스 이런 뭔가 디지털 세계에서의 결국 최종적인 이제 방향은 미래의 세계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스마트 시티라고 불리는 것처럼 한 세계가 사실은 3D화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더 쉽게 또 한눈에 그리고 실감나게 그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그것들에 대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체험하고 싶고 또 경험해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뭐 가나와 대한민국전의 축구인데요. 실제로 이런 축구 관람도 사실은 저희가 카타르까지 가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VR이나 혹은 AR이나 이런 다양한 장비들을 통해서 실제로 있는 공간에 그 제가 가 있는 것처럼 실감나게 볼 수 있다면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더 감동이 주어지고 또 엄청난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그 3D로 가는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많은 시도들만 해왔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에 필요한 뭐 더 나아가야 될 기술들로는 뭐 양자 컴퓨터라든지 5G, 위성 통신 기술, 뭐 AI, 나노 기술, 다양한 기술들에 대한 베이스 기술들이 아직은 많은 과제로 남아 있지만 이런 과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됐고 실제로 통신 기술이라든지 반도체 기술들은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 발전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3D로 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나 이런 디지털 트윈 같은 데이터 산업들이 사실은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의 차이가 뭔지를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사실 디지털 트윈은 이번 관련 주제에서 앞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가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으면서 사실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많은 시도들을 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많은 기관들 그리고 지자체들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많이 시도들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대부분 메타버스가 좀 안타까운 건 협업을 통한 이제 업무에 도움이 되는 이제 툴로서만 활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점들이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는 조금 다르다는 점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이제 뭐 비슷한 점도 메타버스와 있는데요. 3D 모델링을 사용해 가지고 뭔가 그 공간을 구현해낸다든지 뭐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통신을 한다든지 그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메타버스와 디지털 트윈의 공통점들이지만 사실은 사용하는 그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좋은 그 이제 LX나 그 기업들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디지털 트윈은 아직은 행정, 뭐 관제 혹은 뭐 이제 운영 이런 쪽에 많이 쓰인다고 하면은 메타버스는 좀 더 이제 B2G나 B2B에 대한 서비스보다는 사용자들이 들어와서 이 안에서 공간에서 협업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콘텐츠적인 요소에 굉장히 가깝고 서비스적 요소에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트윈이 복제된 현실이라고 하면 메타버스는 이런 복제된 현실 속에 다양한 서비스들을 운영할 수 있게 뭔가 만드는 것들인데요. 아직 디지털 트윈과 그 메타버스의 차이점이나 약간 그 격차가 있다고 하면은 디지털 트윈은 대부분 관제 기준으로 그 이제 공간들을 구축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드론으로 찍는다던가 슬램 기반의 로봇으로 이제 공간을 이제 스캔한다던가 혹은 이제 뭐 무인 항공기로 이제 공간들을 쫙쭉 스캔해서 3D로 모델화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을 겪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3D를 만드는 과정 중에 이렇게 스캔 데이터로 3D를 만들게 되면 사실은 아무리 좋은 픽셀 단위의 그 카메라를 쓴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막상 콘텐츠로서의 그 가치를 보면은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S맵이나 그 LX에서 보여주신 전주 디지털 트윈 그 서비스 같은 경우도 보면 스캔 데이터가 아니라 결국은 이제 그 사용자가 어느 정도 볼 수 있게 그 다시 3D로 모델화 했던 것들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가 사용하는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사실은 그 아직은 뭔가 둘이의 그 격차들이 분명히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에 대한 내용들은 앞선 기업들이 다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다양한 적용 사례에 대해서도 들으셔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나마 이제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가 저는 최종적으로 이제 결합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디지털 트윈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뭔가 공간에 대해 3D화를 진행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공간은 지속적으로 변하거든요. 근데 사실 디지털 트윈에 대한 그 3D로 모델들을 구축해 놓은 건 사실은 지속적으로 그 변화에 따라가서 자동으로 또 그것들을 업데이트 해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뭐 하루에 무인항공기를 다시 날려서 스캔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실내 공간이나 실외 공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간 변화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이렇게 매핑해 줄 수 있는 기술들이 결국 자율주행이나 자율주행 로봇이나 혹은 라이다 기반의 뭐 다양한 그 수집기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공간들을 그대로 현실을 계속적으로 반영해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매핑 기술들이 좀 적용이 돼서 나중에 미래 사회에는 적용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적용이 되면은 사실은 이 안에서 새로운 것들에 대한 서비스들을 많이 창출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가장 비전을 갖고 움직이는 게 지금 엔비디아라는 기업인데, 아마 다들 아실 정도로 글로벌 기업이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영상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이 혹시 된다면 재생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이 따로 재생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에서 그리는 미래 중에 비전에 대한 동영상들을 보면은 그 가상의 공간에 그 공장들을 만들어내고 그 공장에서 내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아도 가상으로 집에서 혹은 학교에서 혹은 카페에서 다양한 공간에서 이제 다양한 기기들의 방식들로 그 공간에 실제로 출근을 하게 되고, 그 출근한 공간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로봇들이 움직이고 다양한 그 데이터들이 오고 가는 그 환경에서 실제로 그 일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 가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실제 공장들이 그 로봇들이 그대로 내가 조종하는 대로 혹은 내가 움직이는 대로 내가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대로 사실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상의 공간과 실제 공간이 그대로 똑같이 트윈 형태, 쌍둥이 형태로 움직이는 것들을 꿈꾸고 그 안에서 이제 협업을 하거나 또 회의를 하거나 또 더 나은 이제 일련의 프로세스 과정들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툴로 옴니버스라는 툴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적용 단계에 들어섰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 단순히 디지털 트윈을 뗀 메타버스만 보면은 사실은 많은 지자체들이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전시회에 활용한다든지 업무 협업에 활용한다든지 공연에 활용한다든지 관광에 활용한다든지 이런 엔터테인먼트 쪽의 요소에 좀 치우쳐져서 많은 것들을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이런 활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결국 갖고 있는 의문은 정말 얻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사실 그거에 대한 해답들은 아직 많은 지자체나 기관들 그리고 심지어 정부조차도 아직 찾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들은 조금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 이제 성공 사례보다는 이제 적용 사례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그 메타버스로 시대가 흘러갈 거라고 보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PC 통신 시대부터 이제 웹 시대 그리고 모바일 시대를 넘어서서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양자 컴퓨터라든지 혹은 나노 기술이라든지 반도체 기술들이 발달되면서 분명히 더 나은 시점과 더 나은 실감성에 대한 그 욕구들이 분명히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발달됨으로써 사실 이제 2D 형태의 웹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더 많은 것들을 소비자에게 체험해주게 할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해주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발전하지 않을 거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그 잘못된 생각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메타, 뭐 MS, 엔비디아, 그 다음에 애플까지 심지어 다양하게 이제 AR 글래스나 혹은 XR 글래스, 뭐 VR 기기 등의 계속적으로 하드웨어적인 투자 요소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이유는 이제 모바일 시대의 끝으로 또 다른 게임 체인저의 역할의 하드웨어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그 시대적인 흐름 방향에 따라서 지자체들도 많은 이제 조달 용역이나 정책 과제들을 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조사한 바로는 이제 110개가 넘는 지자체들이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그 만들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주제는 이제 소셜, 뭐 관광, 협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로 만들게 되는데요. 실제 그 메타버스들에 대한 110개를 제가 다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 50개 정도를 들어가 본 결과
DAU나 MAU 실제로 하루 방문객 같은 경우가 1000명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이유들이 사실은 몇 가지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참담한 결과에 저희도 사실은 좀 큰 한몫을 했습니다. 21년도에 저희가 남양주시 시장님과 함께 이제 글로벌 ESG 메타시티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고, 이제 그 당시에 뭐 이제 화천대유 사건이나 여러 가지 그 정부 정책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그 이제 정책에 대한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님과 함께 이제 사람들이 그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메타버스의 환경들을 만들고, 그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 투표하고 그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반영하고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들을 만드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조금 아직까지는 성공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는 좀 멀은 것 같다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ESG 메타버스 외에도 사실은 뭐 축제 행사를 저희가 메타버스로도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주시하고도 같이 그 KTCC를 주제로 전주시 마중 그 메타버스라는 프로젝트로 웹 메타버스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메타버스를 만들면서 저희가 느끼는 것들은 메타버스가 단순히 이제 실감나는 공간으로서의 뭔가 관광, 체험, 뭐 협업,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카테고리로 접근하게 되면 사실은 유저들이 굉장히 많이 이탈을 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많이 깨닫고 지자체하고도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배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관광산업을 메타버스로 하기에는 유저들 입장에서는 큰 베네핏이 없는 거라는 걸 좀 많이 겪게 됐는데요. 저 같아도 마찬가지지만 그 제주도를 만약 메타버스로 경험을 할래, 진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갈래라고 하면 아마 저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가겠다고 대답할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이 똑같은 대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 여행이 주는 공간에 대한 그 자연이 주는 뭔가 엄청난 큰 경험과 그 이익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메타버스는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제한점들이 굉장히 많을 뿐더러 실제 내 여행에 대한 경험들을 그대로 제공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히 보는 메타버스에 대한 그 관광으로는 사실의 역할은 동영상과 별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사실은 메타버스에 대해 단순히 관광이나 체험 형태가 아니라 그 경험할 수 있고 뭔가 서비스적인 요소들을 많이 탑재해서 메타버스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공공기관 중에 LX의 ESG 팀과 함께 이제 ESG에 대한 지표를 산출하고 그 ESG에 대한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일련의 그 인원들이 지속적으로 그 ESG에 대한 상태 확인과 함께 협업을 하고 또 인지를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 툴을 이제 공동 참여 기관으로서 그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X에 대한 본사에 대해서 3D로 공간을 구축하고 그 다양한 IoT 데이터들, 예를 들어 탄소 배출이라든지 기타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는 센서들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시각화로 보여주면서 이제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탄소 배출에 대한 감소량이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그 탄소 배출에 대해서 앞으로의 우리가 남은 그 점수는 몇 점 정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이 안에서 협업할 수 있는 툴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핵심은 내부에서 과연 사내 직원들이 얼마나 잘 사용하고 또 여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다시 그 리텐션을 재방문을 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만드냐에 대한 관건들을 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제가 느꼈던 메타버스에 넘어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하드웨어적인 개선들도 분명히 많이 있고 통신 시스템에 대한 개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들이 아직은 그 VR이나 AR 이런 장비들에 대해서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콘텐츠를 경험해보고 사용해보는 그런 익숙함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하드웨어적이나 통신이나 이런 콘텐츠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보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직은 이런 것들이 보급도 많이 안 돼 있을 뿐더러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점진적으로 메타버스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지자체나 기관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메타버스는 저는 굉장히
이제 그 관심 갖고 뭔가 활용도가 높게 하려면 VR이나 이런 기기들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기기를 쓰기에는 한계점들이 굉장히 많을 뿐더러 실제로 보급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들이 VR이나 AR 같은 하드웨어 장비가 아니라 이제 모바일이나 PC 같은 그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게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접근성은 높지만 사실 실감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뭔가를 표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제한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시는 것처럼 VR 같은 경우는 실제 환경에서 내가 캐릭터를 막 찔러보고 눌러보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PC에서는 이런 것들을 구현해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한계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는 사실은 결국은 그 새로운 하드웨어가 나왔을 때에 대한 시너지나 이런 것들이 증폭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기술의 발달과 그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상황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용어로 나아갈지 혹은 메타버스가 아닌 용어로 나아갈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발전에 대한 방향성은 확실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으로 인해서 이제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예견들은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디지털 세계에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구조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 안에 빅데이터나 AI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시스템이나 사회구조적인 목적들도 이 안에 탑재가 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쇼핑이라든지 뭐 캐릭터, 교육, 뭐 정치, 음악, 뉴스, 커뮤니티, 미디어 홍보 등의 다양한 아마 이 일들을 그 메타버스 안에서 할 수 있는 시대가 언젠가는 도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또 활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먼 미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과연 메타버스로는 새로운 기기가 나오지 않으면 혹은 뭔가 새로운 기술들이 발달되지 않으면 과연 성공하지 못할까? 그럼 어떤 것도 할 수 없을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노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사실 메타버스가 굳이 VR 기기나 이런 가상에 대한 장비들이 아니어도 사실 체험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재미가 있다거나 혹은 돈이 되거나 다른 무언가에 대해서 유저들에 대한 베네핏만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끌어가야 될지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까 제가 다양한 미래 기술이 발달되면 메타버스가 갈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했었는데 아마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 아바타나 영화 레디 플레이 원처럼 그 뇌과학 기술이 발달되게 되면은 실제로 뇌과학 기술이 발달되면서 그 아바타가 실제로 내 생각 지금까지 있는 키보드 마우스로 조정됐다면 내 생각에 따라서 관절을 움직이고 눈을 깜빡이고 입을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내 몸을 조종하듯이 자유롭게 조종되는 시점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기술들을 기다리기에는 굉장히 시간들이 오래 걸리고 메타버스가 이런 것들에 대해 나아갈 방향들에 뭐 앞서서 뭔가 서비스 모델들이 탄생이 돼야 되는데요. 실제로 지금 당장 가능한 니즈들에 대한 분석과 유저에 대한 모집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D2C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면서 많은 브랜드들이 그 새로운 뭔가 쇼핑 모델이랑 커머스 산업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산업들도 메타버스로 이용해서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쇼핑 같은 것들을 보면은 기존의 이제 오프라인 쇼핑과 다르게 2D 쇼핑 같은 경우는 편리성이나 가격에 대한 우위성 그리고 다양성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 온라인 시장으로 쇼핑이나 커머스 산업들이 넘어가는데 굉장히 빠른 시점이 됐지만 사실은 이제 메타버스를 이걸 쇼핑으로 이용하면 도대체 뭐가 좋은데? 라고 물어본다면 이런 것들을 사실 답을 찾아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메타버스를 왜 이용하냐라고 물어본다면 결국 새로운 쇼핑에 대한 경험들을 메타버스가 2D 형태로 제공하지 못하는 것들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훨씬 더 정확한 정보에 대한 가치를 만들어주거나 혹은 셀러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나 재미 요소 혹은 뭔가 구매에 대한 욕구들을 증폭시킬 수 있다면 사실 메타버스가 단순히 2D 형태의 온라인에 대한 쇼핑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가 뭐 가구를 살 때 온라인으로 봤을 때는 대충 어림잡은 사이즈들을 보고 아 우리 집에 들어가겠네 안 들어가겠네 혹은 자로 재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메타버스는 이런 가상의 공간에 내 공간들을 스캔하고 그 실제로 배치를 해보면서 볼 수 있게 하는 것들을 활용한다면 사실 더 많은 정보에 대한 가치들이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시도가 안 됐던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도 사실은 잘 적용이 안 됐던 것도 맞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가장 큰 게 기술에 대한 이질감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경험에 대한 익숙하지 않음이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데요.
기술이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음성 채팅이나 지금 음성 인식 기술, 음성으로 이제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기술들을 보면은 98% 정도에 대한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음성으로 채팅을 쓰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그 음성으로 변환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2%가 부족한 이유로 사실은 오타가 나거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그 2%의 기술력 부족으로도 유입이 안 되는 것들을 많이 초래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지만 아직 그 내가 완전히 옷을 입는 거에 대한 기술들을 이렇게 가상 피팅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기술에 대한 부족함에 아주 미세한 부족함이 결국은 경험에 대해 익숙하지 않고 또 다시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다가 저희는 최근에 사실 인구 문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사실 인구가 매년마다 그 굉장히 많이 줄고 있죠. 한국은 특히 그 출산율이 0.7%에 달합니다. 근데 0.7%에 달한 출산율이 앞으로 10년이나 20년 뒤에 가게 되면은 지금의 인구보다 약 50%도 안 되는 인구로 저희 그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 통계로 보면은 굉장히 OECD 국가 중에 꼴찌로 자리 잡을 걸로 좀 판단됩니다. 이러한 인구가 줄어들면 이제 결국은 대학교나 아르바이트 인원들이 사라지고 용품이 사라지고 지역 소멸과 수도권 붕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군대 갈 사람들과 대학교가 사라지면서 사실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는데요. 이러한 인구에 대한 유출보다도 가장 심각한 거는 수도권에 대한 그 밀집화 현상입니다. 수도권의 밀집에 대한 그 가장 큰 현상 중에 하나는 사실은 교육과 취업에 대한 목적들이 가장 큰데요. 실제로 이런 그 네티즌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방은 먹이가 없고 서울은 둥지가 없는데 새들이 알을 낳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 취업과 뭔가 교육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뭔가 지역이 양극화되고 뭔가 밀집화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그 실제로 교육에 대한 환경이나 질이 양극화되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전북의 무주, 진안, 장수, 순창 이런 곳만 해도 사실은 당장의 원어민 교사나 뭐 질이 높은 스타 강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교육에 대한 질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아이들을 조금 더 좋은 곳에 교육받기 위해서 서울로 보내거나 더 나은 그 지역들로 보내게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사실은 저는 메타버스가 좀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령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영어 교육을 가지고 놓고 보게 되는데요. 영어 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비대면 교육에 대한 방법들이 사실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뭐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전화 영어도 있고요. 인터넷 영어도 있고 그리고 화상 영어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전화 영어나 화상 영어 그리고 인터넷 영어 같은 경우는 1대1 수업 방식이거나 수업에 대한 한계점들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그 원어민에 대한 스타 강사들을 만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봤을 때는 메타버스라는 기술이 당장의 PC 기반의 게임처럼 돌아갈지라도 교육적인 베네핏들을 줌으로써 유저들이 메타버스에 유입될 수 있는 모델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교육적인 메타버스에 많이 관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가 주는 장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한국인들이 영어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들을 마주 봤을 때 이제 두려워하는 그런 그 심리적인 요건들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메타버스는 이제 아바타를 통해서 익명성으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도 얻어지고 실제로 조금 더 자유분방한 이런 교육적인 형태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외국인하고 마주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주제가 없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그 큰 걱정으로 이뤄지고 두려움으로 남는다고 하는데요. 메타버스는 이 안에서 NPC나 다양한 시나리오 상황들을 계속 연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다양한 주제나 이런 미션들을 던져주면서 영어에 대한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과 그리고 계속 회화를 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메타버스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그 영어 교육용 메타버스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뭐 커머스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지금 PC나 모바일 기술들의 메타버스가 한계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AI 비전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내가 실제로 그 PC 앞에서 서서 이제 말을 할지라도 이제 그 다양한 아바타들이 그대로 움직여주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그 개발을 해나가면서 서비스와 기술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개발을 해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커머스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는데 메타버스 안에 쇼핑을 할 수 있는 모델과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영어 마을을 할 수 있는 모델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되면은 사실은 그
다양한 생태계들이 그 구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소상공인들은 새로운 커머스 모델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산업들을 육성을 하거나 새로운 제품에 대한 판로들을 얻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중앙 정부는 또 지금까지 지원해줬던 플랫폼 외에 또 다른 플랫폼에 대한 지원 형태들로 다양한 시도들과 혁신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디지털 매장 구축을 위해서 뭐 이제 많은 새로운 직업군들이 창출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다양한 생태계들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메타버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한계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이제 서비스적인 관점과 기술적인 관점에서 메타버스가 당장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런 서비스들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느끼는 거는 기술에 대한 발달도 좋고 그 사실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도 좋지만, 메타버스가 사실 더 이제 앞에 나와 있다고 가장 느낀 거는 사실은 추석 때와 설날에 제 조카들을 보고였습니다. 실제로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 이런 거 메타버스 많이 쓴다고 아이들이 뉴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긴 했는데, 실제로 저는 과연 쓸까? 나조차도 안 쓰는데 메타버스가 과연 많이 쓰일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확실히 보면 느낀 게 MZ 세대들, 우리가 흔히 아는 Z 세대 그 더 이하 세대들은 사실은 텍스트 기반의 저희가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뭐 틱톡 이런 것들에 대한 텍스트 기반의 커뮤니티가 아니라 지금 Z 세대 그 이하의 세대들은 3D 아바타 기반의 커뮤니티 플랫폼들을 많이 쓰고 실제로 거기에서 활동을 하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세대들이 더 자라났을 때 저희보다 지금보다 더 나은 이제 3D 환경에 대해 익숙함들에 대한 경험들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웹 시대가 도래했을 때 사실 사람들은 그 웹으로 웹사이트에서 뭘 더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서비스들에 대한 시도와 그리고 다양한 산업들에 대한 창출들이 일어났었는데요. 이러한 웹 서비스를 준비하지 않은 기업과 준비했던 기업들은 사실은 현명하게 이제 갈렸습니다. 그 성공과 실패에 대해 굉장히 갈렸는데, 메타버스 시대도 마찬가지로 웹 시대처럼 새로운 웹에 대한 3.0 시대를 도래할 거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기업과 준비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모습들은 분명히 5년 뒤 혹은 10년 뒤의 미래 모습들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